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12월 정기국회가 막바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예산안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곳곳이 뇌관인데요. 이 꽁꽁 얼어붙은 12월 정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막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아요. 네. 녹여야 되는데 서로 막 강풍만 바람을 불어 넣는 것 같아요. 절대 옷 안 벗고요. 더 꽁꽁 감싸주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밑대화예요. 언론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소용없고 물밑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물밑 대화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들리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사실 양쪽의 입장을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공허한 말장난은 필요 없습니다. 물밑 대화를 하십시오. 양측에 그렇게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 파트너들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 따뜻한 햇살 같은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가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은 양쪽 카운터파트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방송에다가 얘기하면은 안 움직여요. 큰일 납니까?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일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감액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예, 채식주의자 나오니까 한강 작가가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삼겹살 구워서 억지로 먹이는 장면도 있죠. 예. 삼겹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채식을 좋아하냐? 저는 채식 좋아해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땐 채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채식 샐러드. 그런데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정치 캐릭터가 송곳을 찌르는 단도직입적인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치 캐릭터예요. 이거 자기가 만들지 않고 아마 주변에서 만들어서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는 정부 예산 667조 4천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민당에서 뭐 하면 수정안을 내놔라 아니면 추경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예,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는 없지요. 근데 이것이 삼겹살이든 채식이든 간에 일단 잘 차렸는지 밥상 국민한테 드려야 되는데 양쪽에서 싸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민당도 잘 안다. 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부리듯 해보여야 국민들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인질극 벌이고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얘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서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죠.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의 문제점도 열거했는데요. 지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무차별 삭감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럴 바에야 왜 지난 총선에 승리를 못했습니까? 추경 원내대표님. 승리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추경 원내대표도 서로 친윤 친한 싸움에서 친윤의 선봉장이면서도 같이 한동훈 대표와 같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해 국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제가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네. 그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은 그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됐고 네. 감사원장까지 같이 최재 감사원장까지 같이 탄핵 추진은 진행되는 것이고 예산안 처리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초소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반국가적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통계 또는 사드 의혹과 관련돼서 국기문란 사건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반국가적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에요. 최재해 원장과 최달령 사무총장 등을 관저 감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전 정권 표적감사와 현 정권 부실감사를 주도하고도 헌법 훼손 운운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 비판을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최재 감사원장한테 감사원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를 대통령을 도와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을 도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최재 감사원장님.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을 국기문란 반국가적 행위까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감사원장들은 속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본연의 감사 업무를 한다라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돕는 것이 감사원의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감사 본연의 업무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헌법에 네. 대통령 직속 기구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대통령 돕는 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엄연히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나와서 그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본질을 부정해 버린 겁니다. 이러니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반성은 안 하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치 참 드라마틱합니다. 예. 네, 예산안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픽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 술 먹어도 정치만 잘하면 굉장히 예리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적한 발언인데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예, 제주도에서 6번째 탄핵다방을 열면서 한 얘기입니다. 매일 술만 먹더라도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하면 넘어가고 싶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술 좋아하시는 거는 뭐 다들 알죠. 예. 다 아는데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 자리여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이죠. 벌써 12월 달이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총 15가지 사유를 적은 탄핵 소추안 초안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15가지가 잘 나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이 관여 행위라든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뭐 이태원 참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5가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자주 먹더라도 일만 잘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만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조국 대표가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요? 아마도 조국 대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당의 의원들한테 담담한 마음 유지할 테니 마찬가지로 해달라. 실형 판결 나도 자기는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고 의원들과 당직자들, 당원들도 예상하고 창당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난 뒤에 또 삶을 생각해야겠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 갈 거를 각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뜨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탄핵 추진하는 것이죠. 유죄인정 시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 뭘 준비해 놨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책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의 기조라든 이런 걸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흔들리면 그건 제대로 된 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 조직은 흔들림 없이 당 대표직은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에게 그리고 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에게 맡기고 보좌진도 어디로 갈지 미리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설사 실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은 흔들리지 않게 당 조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딱 하나 준비 안 해도 걱정 없다는 게 그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대요. 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생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자랑한 거죠. 아유 잘났다. 자기 딸 잘났다. 뭐 이 얘기입니다. 네.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만약에 실형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향후 입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마쳤어요. 네. 정반대로 마쳤어요. 정반대로 맞추셨습니까? 정반대로 마쳤어요. 네. 그러니까 1심을 무죄로 보고 2심을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로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반대로 나왔죠. 네네.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례없는 결정이었고요. 네. 2심은 무죄가 나왔죠.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워낙 쟁점이 첨예하고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주장이 선명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한 가지 더 현재의 왜곡된 정치 질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요? 예. 신뢰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못 받는 건 되게 오래됐어요. 8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억을 받아도 구속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재 사법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원치 자기가 자리 뜬 후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에 버카가 긁었는데 130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말로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검찰들이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 사법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사들이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되고요. 그 검사들을 조정하는 검은 정치 세력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판단이 안 씁니다. 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좀 사법부의 좀 공정한 판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조국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문법 최고수 칭찬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오는 10일 예정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지적되자 한동훈 대표가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이 나름 해석한 발언이라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법에 대한 표결은 네.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그거를 그 상황에 대해서 즉 재표결에서 이탈표 지난번 4표 나왔지 않습니까? 이 표에 대해서 더 나올 수 있다, 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한동훈 자기 대표 자리를 흔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탈표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말이 나왔는데 내가 한 말은 아니야.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는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게 미국이 북한 대하는 것도 아닌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말을 한 듯 안 한 듯 하는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조정훈 의원이 여의도 문법 최고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비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그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리,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이게 쭉 일렬 연장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 과연 재표결 때 더 많이 가속화될 것인가? 4표 이상 나오고 정확하게 8표죠. 8표 이상 나오고 그렇지 않고 요 갈림길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수 문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러 그런 발언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친한계 쪽은 김여사 특검 카드 발언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인데요. 참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명태균 게이트와도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언론이라든지 기자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특히 집권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라는 것은 대통령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더군다나 야당에 밀린 소수 여당인데 이 소수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 카드 관련돼서 미묘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걸 직접적으로 당직자들도 이야기하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익숙했던 그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과거에는 위헌성이 강하다. 당론을 반대한다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맺고 끊는 걸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것이 한동훈 대표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탈 없이 해석할 여지 없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정광지 대변인 스스로가 일종의 해석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아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항의하면 아니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 항의하면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고수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그 뭐랄까 히트작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내가 한 말은 아닌데 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 내 계파 갈등의 틈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박주민 의원,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민주당 의원한테 접근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이 서로 싸우는데 사실 한지붕 국민의힘은 현재 세 가족이에요. 한지붕 세 가족이요. 한지붕 세 가족이에요. 저쪽에 저 TK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일부 PK까지 포함해서 이쪽 그 안정적인 뭐 나라 팔아먹어도 뭐 찍는다라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윤 그룹이 있고 친한 그룹이 있어요. 이게 한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이게 친한과 친윤은 윤석열, 한동훈은 서로 박터지게 싸움박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친한 쪽의 의원들은 수도권, 서울, 충청 이쪽이다 보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의원들과 오히려 더 동질성이 커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협상도 좀 걸고 해라 라고 오히려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친한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SBS에서 나온 얘기인데 누구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당연하죠. 얘기 못하죠. 그 대신 지금 얘기는 당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흔들기가 맞다. 그러면 친윤과 친한이 있어서 싸우면 이 사이를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균열을 더 벌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민주당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스탠스가 나 그만 흔들어. 계속 흔들면 나도 만약에 흔드는 거 멈추면 나도 안 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눈치 없이 계속 찌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당이 그 틈을 벌려서 양쪽의 싸움박질을 어부지리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서는 어느 한쪽에서 탈당을 하든지 분당을 하든지까지 갈 수가 있다. 그건 극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보수는 이익으로 뭉치고 진보는 이념으로 뭉치기 때문에 이익이 아직 크기 때문에 분당하지 않고 싸워도 그 집안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일시단결해서 이재명 야당과 싸울 때는 손을 잡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은 죽어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지 마세요. 예, 양해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집권 여당 안에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투표하고 당선돼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드릴 때는 제가 정말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예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 국회의원들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통령 덮고 넘어가고 의원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늘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특히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인생 살아갈 때 출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냐면 그거는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제어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커다란 당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천 과정에서부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로지 정말 불의와 싸워왔던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한 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니 정치인들은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엉망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IMF 때 나라 망하게 만들고 예?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정말로 지금 이 시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시기다.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감액 예산안 대치, 여야 충돌 격화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예상했던 바입니까? 매번 이렇게 넘겨요. 우리 예산이 이게 몇 조인지 아세요? 667조. 667조 4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감액된 거면 4조 1천억 원이거든요. 그 667조 4천억 원에 비해서 4조 1천억 원이 그다지 이렇게 감액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산안을 가지고 향후 전국에 방향타를 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으로 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철회해야 추가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 가져와라. 그럼 논의하자라고 하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2일, 바로 오늘 지금 한참 그 이야기일 텐데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무지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기했습니다. 10일 날로 연기했어요. 지금 양쪽에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원래 정부가 했던 대로 그대로 가라. 아니다. 감액하겠다. 또 그 처리 안 하면은 더 이상 추가 협상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여기가 싸우다가 10일로 연기됐는데 또다시 이 일이 10일 날 또 넘어가서 반복되지 않을까. 왜냐면 매년 12월 2일 날 첫째 월요일 날 돼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네, 여야가 서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10일까지 과연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감액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기싸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뭐 정말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담해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667조 4천억 원인데 우리 전체 예산이 667조 4천억 원에 4조 1천억 감액한 것이 난리가 나니까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수정안 못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이 뒷 본질은 뭐냐면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이거 끝나고 향후 어떻게 전국 이끌어갈 것인가의 주도권 다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덜그덕 하고 걸려버린 것이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살은 그냥 내줄 수 있는데 핵심인 뼈는 취한다. 막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훨씬 더 크게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감액을 할 때 지역 화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를 이렇게 굉장히 민주당 쪽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부족한 게 정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보면은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고방식이 주된 한계다라고도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한 감액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66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과다하게 감액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이 돈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너무 무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협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추경하자더니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한 거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살림살이를 하다가 부족할 때 다시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 뭐 추경하면 되지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표가 되고 나서 당 내부에서는 친윤이 흔들고 당 바깥에서는 거대 야당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굉장히 이렇게 그 양쪽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야기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포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감사원장 탄핵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감사원장 탄핵안 같은 경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수 언론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그런 감사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우리의 목표는 국정을 돕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감사원은 원래 감사를 하고 적발해내고 그걸로 국정을 도와야 되는데 그냥 이상하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제공한 헌정사상의 초유의 감사원이라는 것이죠. 자초했다. 네. 예, 자초한 거죠. 지금 더군다나 얼마 전에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했던 대통령실 관저와 이전 관련된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덮고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도대체 감사원이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돕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감액을 한 거죠. 이 사건은 역시 이제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검사 3명과 함께 탄핵 요건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들을 만합니다. 네. 민주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여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못 막아요. 못 막고 네. 오늘 탄핵이 가능하면은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보수적인, 지난번 탄핵도 그랬으니까 네. 보수적인 대법관에게 기댈 거로 보입니다.
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차장, 부장 등 간부 검사들의 줄 서명에 이어서 평검사들도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되게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그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검사들의 비겁함을 꾸짖는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치단결한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 이 얘기죠. 우리 검사는 지지라면 짓는다, 물라면 문다 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예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어이없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만큼 독보적으로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온 공무원 집단은 없어요. 여기는 행정부의 외청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면서 검사들은 마치 검사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쥔 양 행동하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검사들이 207명이 모여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가소롭습니다. 검사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검사들은 권력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난 검사들, 당신들 때문에 검찰 조직은 와야 될 겁니다. 결국 공소처라든지 기소처 같은 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제가 오늘 예언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보복 탄핵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보복 탄핵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보복 탄핵이라 하더라도 당해도 싸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 원내대표는 가십성 이야기를 양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의 최종 입장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싸우고 이게 권력 투쟁하고 있는데 이게 가십성 이야기입니까? 전 그거 이제 동의 못 하겠고요. 지금 상황은 정말 핵심 권력 주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십성 이야기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냐? 기소 못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속편한 검사들이나 이렇게 눈치나 보지 기소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가십성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그 추 원내대표 이야기가 오히려 전략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여야 의정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야심차게 출범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휴직일 갖자라고 얘기하지만 대한의학회장 이진우 회장을 중심으로 더 이상 협의는 없다라고 해서 파국을 선언했어요. 저는 의사들이 파국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늘 거짓말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심차게 시작한 여야 의정 협의체 파국을 맞은 건 맞아요. 예.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결심하지 않는 한. 네. 지난 주말이었죠. 야당 주도의 5차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차 장외 집회에 이어서 별도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면에 나섰는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수위가 셉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렇게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높았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의 탄핵까지 좀 염두에 둔 고려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판을 바꾸자 탄핵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파장이 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히려 판을 바꾸자 승부를 내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 탄핵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매를 벌고 있거든요.
매를 벌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또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이거 역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탄핵까지 고려한 발언은 맞습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김정은과 직접 대화, 트럼프 한국 패싱 현실화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추가 군사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죠.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서로 교류한 것이 4만 달러밖에 안 돼요. 한 5천만 원? 금액만 놓고 보서는 좀 적은 액수네요. 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서로 거래한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98% 이상이 중국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북한은. 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동맹으로 맺었어요. 러시아에서 비준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가게 된다면은 조선중앙통신에서는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다. 그 폭넓은 의견 교환이 무엇이냐? 저는 군사 동맹이라고 봐요. 군사 동맹 어떤 동맹? 그러니까 합동 군사 훈련도 할 수 있고 무기 지원도 할 수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건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바로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과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굉장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키이우에 대한 표적 공습도 경고하고 있고 핵 공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핵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핵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북한을 공부한 그 국제 정치를 공부했던 제 입장에서 이야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위에서 남부와 동부 벨트로 이어지는 교착 상태로 있는 이 땅을 다 빼앗은 상태예요. 여기는 한 전체적으로 18%에서 20% 우크라이나 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크루스크 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도 묻어 있고 러시아 3대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요충지를 뺏겼어요 우크라이나한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푸틴으로서는 땅을 뺏겼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20%나 자기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하고 이게 교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젤렌스키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야금야금 지금까지 계속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겨가고 있다고요. 한국이나 나오는 언론에서 거짓말하고 서방 언론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 말 믿으세요. 트럼프가 집권한 1월 20일 전에 이 상황을 딱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남부와 동부 도네츠크 공화국 이쪽과 함께 북부 빼앗아간 키우츠크 이 지역까지 다 연결해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푸틴의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버하는 활동, 오버하는 행동, 제3차 세계대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152mm 포탄을 북한으로 또 꽂아가 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찾았고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찾아서 계속 좀 많이 좀 이렇게 무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추가 파병도 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북한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알바지 되고 있다는 말이 총알바지 맞나요? 되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정확한 얘기 아닙니다. YTN이니 MBC니 아니 그 KBS니 막 나오는 얘기를 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건 서방 언론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북한 생존 병사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는 북한 병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원활하게 군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맞닥뜨리면서 끊임없이 계속 물자와 군수 물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간 나간다.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받아간 것이고 정말 1억 달러 1396억 원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하죠. 예, 이 부분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결정을 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유럽연합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기 지원 압박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해외정보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손실이 무한대로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대담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 네. 의회가 그 자기들도 뭐 영국제 미사일도 주고 프랑스제 미사일도 주고 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혼자 독박 쓰기 싫거든. 그리고 훨씬 능력이 되는 한국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않으면 손실이 무한대로 넓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북한이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대한민국과 남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맞대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MI6라는 영국 해외정보국 이쪽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들이 우리 한반도 이 상황보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까? 모르거든요. 네. 북한과 러시아 밀착 중에 중국의 존재감이나 목소리는 적었었는데 최근에 중러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카디즈라고 하죠. 네. 카디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시간에 한 1분 정도에 설명드릴게요. 그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영공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나 누구다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항상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이런 걸 보면서 북중러 신냉전 얘기인데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고 예전에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서로 신냉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중국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는 것을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인정 못한다. 생각 같아서는 다 가서 소위 블라디보스토크 항 막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이. 네. 또 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결코 한국을 패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고요. 트럼프의 생각을 어찌합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 지금 2번째 하는 것이고 네. 딱 하나 남아있는 목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는 것을 인생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권리적거리는 건 다 치워버린다. 그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김정은이랑 다이렉트로 북미 수교하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은 어쩌면 닥쳤던 개가 될 수가 있다. 외교 안보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